오늘은 자신이 옹립한 황제를 자신이 죽이기까지 했던 역대급 극악무도한 간신이자 역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인물은 전 황제의 유서도 조작하기까지 했으며 지 마음대로 옹립한 황제를 얼마나 물러봤으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농락하기까지 한 인물이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진시황제가 세웠던 진나라의 환관 조고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진나라까지 폭망해버렸을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죠. 그는 조나라의 왕족이었지만 조나라에서 죄를 짓는 바람에 진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법치국가였던 진나라의 법을 다 외울 정도로 똑똑한 두뇌를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진시황제는 그가 훌륭한 인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등용해 환관으로 삼았죠. 조고는 시황제에게 신임을 얻은 덕택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관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황제는 조고에게 둘째 아들이었던 호해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삼기도 했고 심지어 자신의 옥새와 칙서를 담당하는 부세령과 자신의 어가를 담당했던 중거부령을 시키기도 했죠. 거기다가 시황제는 암살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은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고를 통했어야 했을 만큼 조고에 대한 시황제의 신임은 두터웠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승상이었던 이사조차 눈치를 보고 아부를 했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진시황은 또다시 순행을 가게 되었고 순행을 가던 도중에 객지에서 시황제가 사망하자 시황제의 첫째 아들이던 부소가 만약 황제가 된다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 여겨 처지가 비슷했던 승상 이사와 모의해 시황제의 유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렀죠. 조고는 시황제의 둘째 아들인 호해를 설득했고 조작된 유서를 부소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고가 보낸 시황제의 유서를 받아든 부소는 자결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보고 울면서 자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몽영과 몽해 그리고 개국 공신이던 풍겁, 풍거질 등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될 신하들은 모조리 숙청해버린 뒤 호해를 다음 황제로 옹립하게 되었죠. 그렇게 진나라는 호해와 조고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호해를 제위에 앉힌 조고는 호해를 부추겨 제위를 위협할 만한 그의 형제들 20여 명도 모조리 숙청하도록 시켰고 술과 여자,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죠. 당시 호해에게 조고는 거의 정신적 지주격이었는데요. 그런 조고가 호해에게 황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것이라 하며 국사는 신하들에게 맡기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개소리를 늘어놓았지만 호해는 조고의 말을 그대로 믿고 모든 국사를 조고에게 맡겨놓은 뒤 자신은 후궁의 주지웅님을 만들어 수천 명의 아리따운 궁녀들과 놀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진시황제 때부터 엄청난 폭정에 시달린 백성들은 호해가 황제가 된 이후로 이제는 호해와 조고가 더 미쳐 날뛰는 바람에 더욱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승상이었던 이사는 호해에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세금도 줄여야 한다는 주청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조고는 이사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이후 그는 승상 이사를 모함해 영모죄를 씌워 죽여버렸고 그렇게 자신이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상 황제를 포함해 진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이었죠. 승상의 자리에 오른 조고는 더 이상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신하들에게 과시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할 인물들을 가려내기 위해 한 가지 모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호해와 모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사슴 한 마리를 데려와 황제에게 소인이 말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호해는 이건 사슴인데 왜 말이라고 하냐며 웃자 여러 신하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정색을 하며 이것은 사슴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면서 주위 신하들에게 이것이 사슴이냐 말이냐 하고 묻는 것이었죠. 조고의 권력을 두려워한 신하들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했고 그러자 호해도 역시 겁을 먹고 다들 말이라고 하는 거 보면 말인가 보다 했으며 끝까지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은 결국 조고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탄생한 사자성어가 바로 지록이마이죠. 조정의 피바람이 휩쓸고 간 이후로 조고의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는 반란이 들끓고 있었고 여러 장군들에 의해 겨우겨우 제압되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유방, 항우 등의 세력들이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면서 상황은 급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혼란한 상황을 호해에게 숨기고 있던 조고는 결국 호해에게 의심을 사게 되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조고는 호해를 죽인 뒤 유방에게는 진나라를 넘겨주고 자신은 조나라를 먹으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위이던 염락을 시켜 호해를 죽이라고 시키기까지 했죠.
염락은 그렇게 병사를 이끌고 황궁을 포위한 뒤 호해에게 자결할 것을 강요하였고 결국 호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해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신하에게 시해당한 황제가 된 것이죠. 조고는 유방에게 서신을 보내 조나라를 떼어달라고 했지만 조고를 믿지 못한 유방은 거절해버렸고 조고의 입장만 곤란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황제를 옹립하려 했지만 이미 호해와 조고에게 시황제의 자식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자결시켰었던 부소의 아들 자영을 다음 황제로 옹립한 뒤 자신이 뒤에서 조종하려고 했지만 자영이 제위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고 말았고 그를 강제로라도 황제로 옹립하기 위해 직접 자영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그곳에 매복하고 있던 자영의 부하인 한담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죠. 진나라에서 황제보다 더 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조고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항우와 유방의 병사들은 진나라 수도 함양의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고 45일 동안 저항을 해보긴 했지만 실패해 결국 자영은 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진나라의 왕족은 멸족당했으며 함양은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조고의 가문 역시 풍비박산이 났고 가족 전체가 멸족당하고 말았죠. 황관의 위치에서 온갖 모략을 일삼아 결국 승상의 위치까지 올랐고 황제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던 간신 조고로 인해 결국 진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태껏 최악의 간신이라고 일컬어지던 십상시, 황후, 위충현 등도 비록 나라를 개판만들긴 했지만 자신이 모시던 황제를 시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고는 역사상 최악의 간신 또는 역신으로 불리기엔 한치의 모자람도 없어 보이네요. 시황제가 총애하던 황관이자 중국 역사상 최악의 간신 조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명나라 4대 암군 중 한 명인 명의종과 간신 중의 간신 위충현 그리고 명의종이 흠모한 여인 유모객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임진왜란으로 인해 초토화된 조선은 명나라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지만 정작 도움을 준 명나라는 국군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강력한 청나라가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고 내부로는 점점 더 심각하게 곪아가고 있었죠. 모든 왕조가 국군이 닿을 때 즈음이면 을의 나이 어린 황제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어린 황제를 허수아비 삼아 뒤에서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간신이 나타나게 되죠. 명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멸망을 앞둔 16대 황제인 명의종을 뒤에서 허수아비 마냥 움직였던 위충현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환상의 콤비를 이룬이가 명의종의 유모객시였죠. 때는 1620년 부왕 태창제가 즉위한 지 29일 만에 급사하자 16살의 장남이었던 주유교가 황위에 오릅니다. 명호는 천계제이며 사후에 명의종이 되는 인물이죠. 그는 성장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심지어 글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다고 합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오로지 목공뿐이었다고 하죠. 이런 어리숙한 어린 황제는 권력욕이 엄청난 간신에게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충현이라는 간신배가 이때를 놓치지 않았죠. 위충현은 젊었을 때 집안이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고 노름이나 하던 시정잡배 출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후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자 스스로 거세를 한 후 환관이 되었죠. 비록 일자무식이었지만 출세에 대한 야망만큼은 대단했기 때문에 가증하청과 줄서기의 달인이었습니다. 당시 권력가이자 환관의 우두머리였던 왕안에게 인정받기 위해 우선 왕안의 최측근이었던 위조에게 아부하여 결의 형제를 맺었습니다. 이후 위조의 청거로 왕안의 문화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명의종의 생모인 왕제인의 음식 수발을 드는 직책을 맡게 되었죠. 이때 어린 명의종과 유모객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충현이 세력을 확대하는데 둘도 없는 동반자가 된 이가 바로 명의종의 유모인 객시였죠. 객시는 운 좋게 궁중으로 뽑혀 들어갔는데 그녀의 풍만한 젖가슴으로 젖을 먹여 키운 대상이 희종이었던 것이죠. 일개 유모의 신분이었던 객시는 황태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더는 필요가 없어지는 팔자였지만 명의종은 객시에게 유모 이상인 연모의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위에 오른 후 그녀를 내치지 않고 자금성에 머물도록 했으며 봉성부인으로 책봉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었죠. 눈치 빠른 위충현은 명의종이 유모객시를 흠모하고 있다는 걸 감지했는데 이를 이용하고자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유모객시는 미인에다가 매우 음탕한 여자였었는데 위충현의 상관이자 결의 형제였던 위조와 대식 관계를 맺는 부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위조는 당시 명의종과 왕안을 섬기느라 객시에게 시간을 내주지 못했죠. 위충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객시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가뜩이나 위충현의 성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던 객시는 곧바로 위충현과 놀아났죠. 일설에 따르면 위충현은 스스로 거세를 했었기 때문에 보통 황관과 달리 생식기가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객씨가 위충현과 간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위조는 노발대발하며 결국 위조와 위충현은 서로 객씨를 차지하기 위해 권천궁 남각에서 난투극을 벌이게 되었죠. 이 소식은 명의종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객씨와 두 명의 환관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명의종은 유모의 뜻대로 선택하라 라며 객씨에게 스스로 상대를 선택하라고 했죠. 그러자 객씨는 바로 위충현을 선택합니다. 이후 위충현과 유모 객씨는 더욱 진한 애정행각을 궁중에서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황제가 허락한 사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의종은 환관인 위충현이 거세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관과 궁녀들이 흔한 대식관계를 가지는 것일 뿐이라 생각한 게 아닐까 짐작됩니다. 생식기가 남아있으리라곤 꿈에도 모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걸 알았다면 자신이 흠모하는 유모 객씨와 관계를 가진 위충현을 살려둘 리 없었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위충현과 유모 객씨는 본격적으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편 위충현은 객씨와 손을 잡기 이전에 죽은 전 황제 태창제의 총애를 받았던 천시 이씨와 모략을 꾸며 어린 명의종을 대신해 정권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충신들의 압박으로 수렴 청정하려는 계획은 무산되고 천시 이씨는 다른 궁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하루빨리 눈에 가시였던 왕안을 제거해야 했는데 위충현이 머뭇거리자 답답한 듯이 객씨가 벌써 이궁한 사건을 잊으신 거예요. 지금 바로 후한들을 없애야 하지 않겠어요? 라며 한번 실패했던 기억을 상기시킨 것이죠. 객씨 충고를 듣고는 곧바로 황제의 어명이라 속여 위조를 귀양본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안 또한 위충현이 제거해버림으로써 당시 권력의 실세이자 충신이었던 환관 넘버 1, 넘버 2를 모두 제거해버렸죠. 이후부터는 위충현과 유모 객씨의 계획대로 모든 게 순탄대로였습니다. 유모 객씨가 명의종을 살살 꼬셔서 위충현을 사례병 필태감으로 임명하고 충현이라는 이름 또한 하사하게 되었죠. 이 직책은 황제를 보좌하며 황제를 대신하여 올라온 상소문에 회답하고 그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로서 황제의 측근 중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마침내 위충현은 명의종의 눈과 귀가 되어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명의종은 오로지 목수질과 유모 객씨에게 빠져 지내도록 했죠. 그리고 위충현은 명의종에게 폐하 골치 아픈 정치는 소신에게 맡기시고 좋아하시는 목공에 전혀 맛이 없어서 라고 하자 명의종은 위충현이 있어 든든하구나. 정치고 뭐고 골치 아픈 것은 그대가 다 알아서 하고 짐은 망치질이나 하러 가겠소 라고 말하며 정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목공과 유모 객씨 치마폭에만 빠져 지냈습니다. 원하는 대로 황제의 최측근이 된 위충현은 본격적으로 정적이었던 독림당을 몰아내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죠. 진사 출신의 관리였던 과규환은 비열하게 위충현에게 빌부터 그의 앞잡이가 되어 충신들이었던 독림당 인사들의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그 또한 위충현과 다를 바 없는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지식인의 전형이었죠. 더 나아가 위충현의 조카는 황궁을 지키는 금의대인 금의군의 책임자인 지휘첨사로 임명됩니다. 금의군을 개인 사병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세력은 더욱더 강해져갔죠. 어느 날 위충현이 확실하게 정권을 잡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명의종이 간언에 휘둘려 아무 생각 없이 위충현에게 동창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이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죠. 황제 직속 비밀 정보기관이었던 동창의 수장이 된 위충현은 이 막강한 권한으로 대대적으로 독림당 인사들을 탄압하고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명나라 말기에는 바른말을 하는 충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독림당의 사대부들은 위충현의 만행과 정사를 뒤흔드는 짓에 울분을 토하며 목숨을 걸고 그를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죠. 여기저기 위충현의 죄목들을 고하는 상소문이 빗발치자 명의종도 어쩔 수 없었는지 위충현을 동창수장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곧 황제의 신임을 회복하여 복직한 후 피해보복을 단행했죠. 눈이 뒤집힌 위충현은 독림당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주요 인사 태반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독림서원을 폐쇄하고 강학도 금지시켜버렸죠. 드디어 오랜 수건이었던 독림당을 숙청하는데 성공한 위충현은 명실상부 복제자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설 속의 성군인 요순임금에 견준다는 의미로 요천순덕지성지신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했죠. 그리고 황제가 만세 소리를 들으니 자신에게는 구천세라고 부르라 명했다고 합니다. 위충현이 황제처럼 수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행차할 때면 거리로 몰려나온 사대부들이 엎드려 절하기 바빴다고 하죠. 또한 자기를 모시는 생사당을 전국 곳곳에 세우고 백성들에게 참배하도록 했으며 절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였다고 합니다.
동창의 정보망을 자신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으며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의 사창가에서 어떤 사내가 무심코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즉각 동창에 체포당해 처형당했다고도 합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위충현의 의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늠할 수 있죠. 황제 이상이었다고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유모객씨 또한 명의종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위충현 못지않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객씨의 생일에는 명의종이 반드시 찾아갔다고 하며 여름의 더위를 무척 싫어했던 객씨를 위해 함안궁에 시원한 그늘집을 지어주고는 얼음을 계속해서 주었다고 하죠. 또한 객씨는 특별히 원하면 언제든지 궁 안팎을 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궁중에서 매일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마를 타고 오갔으며 수행인원 또한 수백 명에 달할 정도였다고 하죠. 조정의 대소신료들은 거의 다 위충현과 객씨에게 충성을 맹세한 일당들이었죠. 그들은 조정에 들어가다가 멀리서 등불이 찬란하다 못해 은하수가 흐르는 것 같은 광경을 보면 객씨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죠. 그래서 모두 기다리고 있다가 객씨의 가마가 다가오면 일제히 무릎을 꿇으면서 부인 천세를 3번 외쳤다고 합니다. 또한 명의종이 보좌에 오를 때면 그 옆에 항상 객씨가 앉는 자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안 노비들에게는 위충현처럼 구천세세 노태태라고 부르게 했으며 매일 3번 문안 인사를 올릴 때에는 노태태 천세, 천세 천천세라고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고장 유모의 신분으로 그 어떤 황태후보다 막강한 권세를 누린 것이죠. 위충현과 유모 객씨가 나라를 제대로 말아먹고 있는 와중에도 명의종은 오로지 망치질하며 목공에만 몰두하거나 유모 객씨와 간통할 생각만 했으니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황제였습니다. 당시 천하의 권세를 가진 자는 첫째는 태감 위충현이여 둘째는 객내저여 셋째가 황산이다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더 가지고 누릴 것도 없어진 위충현과 객씨 부부는 아예 자신들의 핏줄을 황위에 올리려는 모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위충현의 조카인 위량경의 딸을 황후로 만들어 황태자를 낳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당시 명의종의 황후인 장황후는 심계가 깊은 여인이었는데 위충현과 객씨가 조정을 유린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위충현과 객씨 또한 호시탐탐 장황후를 제거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황후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객씨 부부로서는 아직 조카 딸이 승운을 입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크나큰 복면이었던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객씨는 한 가지 묘수를 부리게 됩니다. 이미 조정의 궁녀는 모두 객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황후의 등을 안마할 때 일부러 힘을 세게 해서 결국 유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황후의 부친인 장국기가 양녀로 삼았던 딸에게 살인자라고 소문을 내어 명의종에게 이 소문을 믿게 했죠. 객씨는 이것을 장황후와 연루시켜서 폐위시키려 했지만 명의종에게 다행히 부부의 정은 남아있었던 것인지 장황후가 잘못되는 것만은 막았습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객씨 부부의 권세는 다행히 그리 길지 못했는데 명의종이 황위에 오른 지 7년 만에 원인 모를 병으로 인해 세상을 뜨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명의종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객씨 부부는 어떻게든 권세를 이어나갈 생각으로 태아 상태인 황제의 아이를 황위에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장황후의 강렬한 반대로 인해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객씨 부부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이미 명의종의 아들들을 죄다 제거했기 때문에 당시 황위 후계자로 명분이 있었던 이가 명의종의 동생인 신왕주유검이었죠. 명석했던 장황후는 객씨 부부를 견제하면서 곧바로 주유검이 황위를 계승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명의종은 죽기 직전에 철이 들었는지 주유검에게 내 동생은 앞으로 요순과 같은 임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수를 잘 돌봐주거라 라고 유언을 남겼죠. 주유검은 새로 황위에 올랐다지만 여전히 객씨 부부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듯 높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부터 황관들까지 모조리 객씨 부부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명의종과 같이 허수아비 황제인 척했죠. 위충현의 조카 위량경에게 면사철권을 하사하고 위충현에게 달라붙은 신하들에게도 상을 주는 등 위충현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충신들이 위충현과 그 부하들을 탄핵하기 시작했고 결국 등살에 못 이겨 사직하게 되었죠. 주유검은 배려하는 척하며 위충현에게 본인의 고향인 봉량으로 내려가라고 명을 내립니다. 위충현은 짐 싸는 데만 3일이 걸렸고 이삿짐이 술에 40대 분량이나 나왔다고 하니 말 다했죠. 위충현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훗날을 도모할 생각으로 자금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유검은 기다렸다는 듯 위충현에게 체포령을 내렸고 위충현은 쫓아오는 병사들과 싸우지도 도망가지도 못한 채 자포자기한 듯 목을 내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후에는 목이 베어져 효수되었고 시체는 그를 증오하던 사람들에게 수천 수만 조각으로 분해되는 천찬말육을 당했다 합니다. 재산 또한 전부 몰수되었으며 일족들도 모조리 처형되었죠.
유목액시도 곧바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 끝에 그동안의 비리와 악행들을 모두 자백했으며 그대로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힌 객시 부부와 추종 세력들은 모두 정리되었지만 이미 명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막장지경까지 치달아 있었죠. 위충현이 죽은 지 불과 17년 만에 청나라의 침공과 이자성인환을 끝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위충현은 중국 역사상 무수한 간신배들 중에서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유목객시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간신배 하나로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인물이었죠. 만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황제가 하라는 정치는 하지 않고 평생 망치질과 유모에게 빠져버린 목공황제, 그리고 이 목공황제를 교묘히 이용하여 벼락출세한 위충현과 유목액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권력에 취해 나라를 말아먹거나 수많은 폐악질을 일삼은 간신배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죠. 오늘은 삼국지연의 극초반에 등장하는 간신배 하면 딱 떠오르는 십상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국사에서 황간이 황제 이상으로 권력을 휘두른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황제를 꿈꿨던 진나라의 조고도 있었고 명나라를 말아먹은 구천세의 위충현도 있었죠. 십상시는 삼국지연의 극초반에 등장하여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던 간신배 집단이면서 탐관오리 악당으로 나오죠. 이 악당이 건장한 장군이나 뛰어난 묘력을 가진 책사도 아닌 호리호리한 환관 10명이 똘똘 뭉쳐 폐악질을 저지르며 날뛰다 보니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극초반을 매우 흥미진진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인 초반부의 최종 보스격인 동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삼국지연의 대서막을 여는 데 있어 중요한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기도 했고 실제 정사에도 이 십상시들의 폐악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간신,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알려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십상시의 이야기는 삼국지 연의에서 나오는 10명의 환관들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정사와는 구성원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니 큰 흐름은 유사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는 강력한 간신이 등장하여 점점 왕권이 약해지면서 피 튀기는 왕의 친탈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약해진 국력으로 인해 외침을 받아 한방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십상시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후한은 골마가고 있었는데요. 후한 말기의 외척 세력의 중심에 있던 양기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 그의 눈에는 황제는 저 걸리적거리는 병풍만도 못한 존재였죠. 본인이 옹립시킨 후한 10대 황제였던 어린 질제를 독살시켜버리고 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황제로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다 환관의 우두머리였던 조등과 합심하여 환제를 즉위시키게 됩니다. 양기의 폐악질이 날로 드세지자 결국 환제는 환관 세력과 결탁하여 양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이는 훗날 십상시의 난까지 발생되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환관들의 도움으로 외척 세력을 제거한 것이 화근이 되어 환관 세력이 막강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양기와 다를 바 없이 온갖 폐악질과 부정부패를 일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환관 세력을 반대하던 사대부 세력인 청류파가 들고 일어났지만 환관 세력인 탕류파에 의해 완전히 진압당해버립니다. 1차 당고의 금때에는 청류파 다수의 관직을 박탈하고 평생 관직에 오를 수 없도록 금고형에 처해지고 말았죠. 이후 시간이 흘러 12대 황제 영제가 즉위한 후 외척 세력인 두무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환관 세력을 제거하려 했으나 오히려 환관 세력들에게 역습당해 관련자들 모두 숙청당해버렸죠. 이것이 2차 당고의 금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환관 세력이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이들이 십상시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제는 십상시들을 매우 중용하여 그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였는데 반대 세력도 없어졌겠다. 십상시는 황제를 등에 업고 마음껏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십상시의 부정부패를 수도 없이 많았지만 특히나 관직에 돈을 매겨파는 매간매직을 일삼았습니다.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졸부들은 본전에 뽑아야 했기에 백성들의 고역을 더욱 쥐어짜게 되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영제도 돈 욕심이 많았는데 최측근들인 십상시들이 대놓고 돈 받고 관직을 파는 마당에 아예 공식적으로 매간매직을 승인해버렸죠. 여담으로 이때 조조의 아버지 조승도 거액의 돈을 주고 관직을 사서 태위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추측컨대 환관 세력에서 황제만큼이나 권위가 높았던 조등이 5대 황제를 섬기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을 것이기에 양자였던 조승이 변변찮은 관직도 없었지만 손쉽게 거액을 들여 태위직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이미 조조는 금수저 집안에서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정치와 권력, 야망에 대해 눈을 뜬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 갈수록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자 도처에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큰 황건적의 난을 시작으로 삼국지연의 서막이 울리게 됩니다.
권력만 있지 실제 힘은 없었던 황간 세력은 황건적의 난을 수습하기 위해 급히 인재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류파들도 사면되어 기용되었으며 외척 세력인 하진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진은 본래 백정 출신이었으나 십상시에게 뇌물을 쏟아부어 누이 동생을 영제의 후궁으로 입궁시켰으며 이후에 누이 동생이 황후가 되면서 그도 벼슬을 받게 되었죠. 하진은 외척 세력이다 보니 십상시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갖은 아부를 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다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십상시의 입김에 의해 대장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정신이 없었을 테지만 하진의 대장군으로 중용한 것은 오판이었죠. 대장군이 된 하진은 청류파를 중심으로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게 되는데 십상시 중 서한 8교 위에 수장을 겸하고 있었던 건석은 평소 하진을 경계하며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제가 죽자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여 죽여버리고 영제의 작은 아들인 유엽의 황제로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하지만 하진은 건석의 계획을 눈치채고 영제의 부고 이후에 병을 핑계로 입궐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족하였던 유변을 13대 황제인 소제로 옹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자연스럽게 하진의 누이 동생은 태호가 되면서 하진과 함께 조정의 권력을 휘어잡게 되었죠. 하진에 의해 다시 한번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조정은 그야말로 언제 피바람이 불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십상시를 증오했던 원소를 필두로 한 청류파들은 하진에게 십상시를 없애버리자고 계속해서 질언을 하였고 하진도 건석에게 죽을 뻔했기 때문에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점점 황간 세력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에 건석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중앙군으로 먼저 선수를 쳐 하진을 없애버리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십상시들 간 회의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하진 그놈은 우리가 키운 백정놈이니까 예전처럼 잘 구슬리면 되지 굳이 피까지 보일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견으로 입이 모아진 것이죠. 그러고는 건석의 계획을 하진에게 일러 바쳐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진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건석을 붙잡아 처형시켜버리고는 중앙군까지 흡수해버렸죠. 이리하여 힘의 균형이 다시 외척 세력으로 기울여지게 되자 십상시는 하태호는 물론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아부를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진 또한 건석 외에는 십상시에 큰 마찰이 없었으며 본인도 십상시에 의해 출세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십상시를 건들진 않았죠. 그렇게 조정은 잠시나마 조용해지나 싶었지만 강경한 청류파였던 원소가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당장이라도 십상시들을 죽여야 한다면서 매일 하진에게 진언을 합니다. 우유부단한 하진은 이러지로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을 긁자 원소가 하진에게 대장군의 입지가 곤란해지지 않으면서 하태호 스스로 십상시를 수청할 수밖에 없는 신박한 계략이 있나이다 라고 하자 솔깃해진 하진은 원소의 계략을 상세히 듣고는 드디어 십상시를 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원소가 하진에게 보고한 일거양득의 신박한 계략은 사실 정상적인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었는데요. 병사들은 흑산적으로 위장하여 맹진 일대의 백성을 학살하여 쑥대밭을 만든 다음 계엄령을 내려 지방 군벌들을 불러들여 중앙군과 함께 흑산적을 토벌하자는 일종의 자작극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냥 죄 없는 백성을 학살하는 사이코적인 발상일 수 있는데 흑산적은 십상시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황건적 난 이후 장각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와야 되나 싶었지만 장각의 뒤를 잇겠다며 장현이 흑산적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더 이상 반란을 잠재울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십상시는 흑산적 총두령인 장현에게 관직을 하사하면서 겨우 큰 불을 끄게 된 것입니다. 십상시가 관직까지 하사하며 포옹했던 흑산적이 다시 백성을 학살하고 약탈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아무리 십상시라도 무사히 넘어가진 못할 일이었던 것이죠. 원소의 계략대로 흑산적으로 위장한 병사들이 맹진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계엄령이 떨어지자 지방 군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훗날 대역적이 되는 동탁 또한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이를 버리고 나니 십상시를 수청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건지 또다시 우유부단한 병이 도지게 되었죠. 원소 입장에서는 이 자작극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야 했기에 하진에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원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가절을 내렸으며 원소는 강행 돌파 작전으로 황실의 경호대를 자신의 신복으로 바꾸고는 황간 세력들이 찍소리도 못하도록 압박했죠. 황실에서 원소의 병사들이 대놓고 칼 들고 압박을 하니 끝까지 십상시를 두둔하던 하태호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십상시들을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원소는 십상시를 살려둬선 안 된다며 후환을 제거해야 한다 했지만 하진은 더 이상 원소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원소의 촉대로 십상시는 순순히 물러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상시 중 장양의 양아들이 하태호의 여동생과 결혼하게 되면서 하태호를 구워 삶아버리니 금세 전원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굴려 하태호의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하진 또한 가뜩이나 자작극까지 벌이면서 십상시를 파직시켰는데 자신과 상의도 없이 십상시 전원을 복직시킨 것에 우라통이 터진 상태로 입궐하게 됩니다. 화가 잔뜩 난 상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하진은 그렇게 십상시들의 손에 죽고 말았죠. 이렇게 십상시의 난이 시작되었지만 하진의 원소의 말에 안 듣는 실책을 범해 오히려 십상시에 의해 죽임당했듯이 십상시는 하진이라는 청류파와 탕류파를 중재하는 큰 기둥을 스스로 뽑아버림으로써 엄청난 파장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버립니다. 하진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십상시의 세상이 열리는가 했지만 하진이 십상시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원소는 조조, 원소유 등 청류파 인사들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황궁으로 난입하게 됩니다. 이때가 다시 세상을 뒤집을 기회라 생각한 원소는 눈이 뒤집혀 황관으로 보이는 인간들은 모조리 죽이라 명령합니다. 십상시뿐만 아니라 죄 없는 궁인들까지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해버렸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십상시 중 장양과 당규는 하태호를 인질로 삼아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해보려 했지만 중랑장 노식에 의해 실패하자 어린 황제의 소재와 진류왕 유업을 데리고 북망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뒤쫓아온 민공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양은 혹시나 살까 싶어 광물로 뛰어들지만 당연히 죽고 말았고 당규 또한 어린 황제와 유업을 내팽개치고 혼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 버렸죠. 당규 또한 당연히 민공의 칼에 죽어버림으로써 십상시의 난은 3일천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십상시들은 189년 8월 25일에 하진을 끔살시켜 정권을 뒤집으려 했다가 고작 8월 28일에 모조리 숙청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십상시의 난을 끝으로 어지러웠던 조정의 권력 다툼이 조용해졌으면 좋았으련만 십상시가 쏘아올린 작은 불씨가 동탁이라는 거대한 재앙 덩어리를 불러오게 된 계기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소의 계략인 줄은 모른 채 흑산적 토벌 때문에 낙양에서 주둔하고 있던 동탁은 조용히 십상시의 난을 지켜봤을 테고 그들이 제압됨과 동시에 주간군보다 훨씬 앞서는 군사력을 토대로 서서히 한 왕실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십상시는 생각보다 권력을 오랫동안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정적을 제거하면서 지켜낸 권력을 아주 그냥 뽕을 뽑겠다는 심보로 이전보다 더한 악행과 폭정을 일삼았으니 자업자득으로 불행한 결말을 맺었으며 훗날 간신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 간신의 대명사인 십상시부터 그들이 일으킨 십상시의 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